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하은실입니다. 그 사이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어요. 대설도 지나고 며칠 전에 서울엔 한방눈도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 제주엔 아직 첫눈으로 인정할 만한 눈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달이에요. 오랜만에 낭독살롱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슬픔의 방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골라봤어요. 저자는 장일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거예요. 시사주간지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오래 몸담고 있는 기자님이죠.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를 좀 읽어볼까요? 장일호 시사인 기자. 야망은 크지만 천성이 게을러 스스로를 자주 미워한다. 망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말 망해버리고 싶지는 않다. 묻어가는 일에 능하고 드러나는 일에 수줍은 사람. 이토록 귀찮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책 읽고 산다 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망했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찮은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책 읽고 산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대표적인 애서가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그런 기자님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읽기로 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 책 중에 제 이름과 제가 쓴 책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네, 참으로 뻔뻔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낭독살롱이니까요. 그런데 그 뻔뻔함을 무릅쓰고 읽기로 한 또 다른 이유는요. 제가 읽으려고 하는 글이 제목이 제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예요. 제목부터 궁금하죠. 근데 이 글이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이거든요. 그런 글로서 묵직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거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저 또한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책의 제목처럼 너무나 갑작스런 슬픔의 방문을 받고 마음이 더욱더 겨울인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그 장례식에서 고인을 배웅하고 온 이틀 뒤에 이 책, 그리고 제 장례식에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비단 개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죽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보게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의례인 장례식을 상상해 봄으로써 오늘의 나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고쳐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글이라서 오늘 제 목소리에 실어서 전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망하지 않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세요. 제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장1호. 목적 없이 쏘다니다 들어와 펼친 책에서 낯선 단어를 만났다. 프릴루프 칠리브. 노르웨이어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야외 생활이라는 뜻이다. 신선하다, 공기, 마시다, 야외,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니. 글자를 따라 발음하며 작게 감탄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철학이 담긴 단어라고 했다. 시간과 자연을 걷는 일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두 발의 고독은 안식월이 아니었다면 읽지 않았을 책 중 한 권이었다. 안식월로 주어진 한 달은 목적 없이 지냈다. 이것 또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초당 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머무는 동네의 청년회장이 파칠하며 천가방이 불룩하도록 초당 옥수수를 담아줬다. 껍질은 미리 까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먹을 때 까라고 했다. 익힐 필요 없이 먹어도 되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그해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옥수수 한 자루를 꺼내 껍질을 벗긴 후 노알콜 맥주 캔을 따고 책을 펼치는 일로 하루의 끝을 기념하곤 했다. 살아있는 일이 제법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가 낯설었다. 10년을 일하면 한 달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연차도 다 소진해 본 적 없었다. 안식월 요건을 채우고도 쓸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이 좋아서 그랬다. 좋았다기보다 불안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잘하고 싶어서 안달했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은 좋아한다 안에 뒤죽박죽 담겨있는 감정이기도 했다.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지 않았다. 처음 들었던 감정은 안도였다.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찾아왔다. 그 다음에는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의 저자 질 볼트 테일러가 떠올랐다. 뇌과학자인 그는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황홀한 상태에 빠진다. 자신의 뇌 기능을 연구하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진 과학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마음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암의 존재를 알았을 때 나는 암 덕분에 내가 앞으로 쓰게 될 글이 넓고 깊어질 가능성을 떠올렸다. 의료화된 사회의 최전선에서 질병 경험이 한 개인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암 경험자가 어떤 낙인과 차별을 경험할지 등을 글이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조금은 기대되기도 했다. 투병을 결정하고 알게 된 가장 괴로운 일 중 하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었다. 나는 가능하면 병과 관련된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 코로나19는 좋은 핑계였다. 그럼에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놀랍도록 많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을 만나는가 하면 한동안은 거의 매일 택배와 봉투를 받았다. 아픈 몸으로 사는 일은 어쩌면 긴 장례를 치르는 일 아닐까. 은유 선생님 덕분에 나는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간신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픔은 너무도 혼자의 일인데 투병은 다행히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아침에 피아노에서 배운 표현이 있어. 병을 앓는 일이 죄를 짓는 일처럼 사람들 앞에 서면 어느 사이 마음이 의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환자의 당당함을 지켜야 한다고. 너무 멋진 말이지. 환자의 당당함. 나부터 환자 친구의 당당함을 가져야 그대도 당당한 환자가 되겠지. 존재는 연결돼 있으니까. 김진영 선생님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것이기도 하다. 나의 몸은 타자들의 그것과 분리될 수도 격리될 수도 없는 것이다. 나의 몸은 관계들 속에서 비로소 내 것이기도 하다. 아픔은 너무도 혼자의 일인데 투병은 다행히 모두의 일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안식월을 다짐한 건 수술 이후 지난하게 이어지던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끝난 몇 달 뒤였다. 제주에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꽃집 찾기였다.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작은 병을 사서 꽃집에 들고 갔다. 병에 맞춰서 꽃을 꽂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침에 눈 뜨면 상한 가지를 솎아내고 물을 갈아주었다. 찰나와 무용함을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었다. 제주에서 지낼 집은 카페 공들이 사장 부부가 미리 알아봐줬다. 머무는 동안 드는 각종 비용은 회사 선배들이 앞다퉈 댔다. 그러고 보면 내가 회사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기사나 취재가 아니었다. 선배들은 선배가 베푼 것은 선배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후배에게 갚으라고 당부하곤 했다. 나는 선배들을 통해 마음은 정확하게 샘해 갚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임을 배웠다. 고마워하되 미안해하지 않고 받은 마음을 아직 서툰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법도 함께 익혔다. 해변가 모래언덕에 지천으로 자라고 있던 풀의 이름이 순비기 나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은 제주에 살고 있는 허은실 시인이었다.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두통을 달래는데 순비기 나무를 쓴다며 잎을 때 내게 건넸다. 민트향이 화하게 코끝에 번지는 게 좋아. 연신 킁킁댔다. 내가 지내던 숙소와 그이의 집이 멀지 않았다. 이제는 사라진 국수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벌였던 어느 밤에는 치자꽃을 꺾어다 주었다. 그 꽃을 주고 돌아오는 밤길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제주는 지천에 무덤이 있다. 밭 한가운데, 길가에, 집 옆에. 삶의 자리마다 죽음을 끌어안고 있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나는 그 모습이 몹시 보기 좋았다. 적어도 제주에서 죽음은 추상이 아니었다. 버젓이 물리적 형태를 갖고 일상에 있었다. 죽음을 삶에서 격리시키지 않았다. 허은실 시인이 쓴 내일 쓰는 일기에는 제주 사람들이 무덤을 묘라 부르지 않고 산이라 표현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묘 주변에 사각형이나 원형 돌담을 쌓아 울타리를 만드는데 산담이라고 부른다. 방목한 소나말이 무덤을 훼손하거나 봄철 목초지를 태우는 방해불이 무덤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내 마음을 끄는 산담의 역할은 따로 있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묘를 집처럼 여겨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산담 안에 들어가 잠을 자면 묘 주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으로 여겨 보살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 내가 편집자로 처음 기획하고 만든 책인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는 제주에서 보낸 그런 시간 덕분에 묶을 수 있었다.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를 통해 나는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감추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임을, 우리 모두가 연루된 일임을 드러내 질문하고 싶었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병들고 아프며 죽어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질병을 이야기하다 보면 돌봄이 죽음과 섞여들었다. 우리는 왜 아프면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미래를 상상할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애써 모른 척하면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존엄사가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복지가 존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운에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죽음을 둘러싼 각자의 내밀한 경험이 더 많은 보편의 이야기로 나눠질 때 삶도 조금은 덜 잔인해진다. 운이 좋다면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열고 싶다. 내 장례의 상주가 되고 싶다. 당신들 덕분에 살아서 좋았다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싶다.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문객들이 가져오는 사진은 모두 내 영정사진으로 장례 기간 동안 벽에 전시해두면 근사할 것 같다. 돌아가는 길에 가져갈 제철 꽃을 준비하는 것도 장례 계획의 일부다. 시간과 자연을 목적 없이 걸어다닌 그 해여름, 나는 꽃이 주는 무용한 기쁨과 찰나의 순간이 삶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됐다. 가능하면 그 순간과 순간들을 정성껏 보내고 싶다.